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투자 전략을 짜주는 제이슨의 투자 전략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금융권에 심상치 않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무려 1.7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300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돈이 지금 어디론가 사라질 위기라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추적할 검은 코끼리는 바로 사모신용이라는 시장입니다. 이름부터 참 낯설고 어렵죠. 하지만 이 시장이 무너지면 여러분의 연금과 펀드, 나아가 세계 경제가 멈출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이 거대한 돈의 뭉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지금 전 세계 천재들이 이 돈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지, 그 충격적인 실체를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사건의 첫 번째 단서입니다. 사모신용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모신용이란 쉽게 말해서 은행이 아닌 사설 펀드가 기업에 직접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은행에 가서 대출받듯 기업들도 은행에 가야 하는데 은행 문턱이 너무 높아지자 뒷골목의 큰손들을 찾아간 거죠. 이걸 전문 용어로 직접 대출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보통 신용이라고 하면 왠지 안전하고 믿음직해 보이죠? 하지만 여기서의 신용은 누군가의 빚을 의미합니다. 즉, 사모신용 시장의 폭발은 누군가의 빚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현재 이 시장의 규모는 약 1조 7천억 달러입니다. 2015년과 비교해보면 무려 3배 이상 몸집을 불렸습니다. 대한민국 1년 예산의 몇 배나 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정부의 감시가 닿지 않는 그림자 금융에 숨어 있습니다. 그림자 금융이란 은행처럼 예금을 받지는 않으면서 대출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이나 활동을 뜻합니다. 자,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왜 기업들은 이 비싼 이자를 내며 사모펀드를 찾아갔을까요? 그 단서는 2023년에 벌어진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에 있습니다. 당시 은행들이 몸을 사리자 돈줄이 막힌 중소기업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사모펀드에 손을 내밀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마치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거절된 직장인이 카드론이나 대부업체를 찾아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부실한 주택담보대출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칩이 아니라 부실한 기업대출이 폭탄의 도화선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서브프라임이라는 등급 낮은 개인대출이 문제였죠. 지금은 레버리지론이라 불리는 빚 많은 기업의 대출이 문제입니다. 레버리지론이란 이미 빚이 많은 기업이 추가로 빌리는 돈을 말합니다. 자, 이제 이 돈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해부해 봅시다. 여러분이 한 사모펀드에 100억 원을 투자했다고 칩시다. 이 펀드는 이 돈을 들고 성장성이 높은 소프트웨어 기업에 연 12%의 고금리로 빌려줍니다. 자, 여기서 돈의 흐름을 보죠. 기업이 내는 12%의 이자 중 약 1.5%는 펀드 관리비로 나갑니다. 또 0.5% 정도는 대출을 주선한 중개업자들이 가져갑니다. 나머지 10% 중에서 세금을 떼고 펀드 운용사가 성과급으로 이익의 20%를 또 가져갑니다. 결국 투자자인 여러분 손에는 약 7에서 8% 정도가 남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터집니다. 만약 돈을 빌린 기업이 이자를 못 내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유행하는 PIK 대출이라는 기이한 방식이 등장합니다. PIK란 당장 이자를 낼 돈이 없으니 그 이자를 원금에 얹어서 나중에 갚겠다는 계약입니다. 이걸 우리말로 쉽게 풀면 이자 돌려막기와 같습니다. 당장은 부도가 안 난 것처럼 보이지만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결국 1,000억 원을 빌려줘서 장부상으로는 이익이 나지만 실제로 금고에 들어온 현금은 단 한 푼도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수익률은 높은데 돈은 없는 장부상의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이걸 경제학에서는 유동성 위기라고 부릅니다. 자산은 많지만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집 근처 식당을 생각해보세요. 손님은 많은데 전부 외상이라면 그 식당이 버틸 수 있을까요? 지금 사모신용 시장이 딱 그렇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가장 위험한 타겟이 됐습니다. 왜 하필 소프트웨어일까요? 공장도 없고 기계도 없어서
은행에서는 대출을 안 해주거든요. 무형자산인 소프트웨어 코드만 믿고 수천억 원을 빌려준 겁니다. 그런데 금리가 치솟으면서 이 기업들이 이자를 못 냅니다. 자산 가치는 깎이는데 빚은 늘어나는 자본 잠식의 위기가 온 거죠. 자본 잠식이란 회사의 적자가 커져서 원래 가지고 있던 미천까지 전부 까먹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제 월가의 거물들도 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블랙스톤이나 아폴로 같은 세계 최대의 사모펀드들에는 최근 환매 요청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환매란 투자자가 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준 기업들은 장사가 안 돼서 돈을 못 갚는데 돈을 맡긴 투자자들은 무서우니까 빨리 내놓으라고 합니다. 펀드 매니저들은 미칠 노릇이죠. 빌려준 돈은 5년 뒤에나 받는데 투자자들은 당장 내일 달라고 하니까요. 이게 바로 만기 불일치입니다. 나갈 돈과 들어올 돈의 시간이 서로 맞지 않는 현상을 말하죠. 여기서 우리는 해외 사례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이런 사모신용에 대해 매우 엄격한 규제를 적용합니다. 은행만큼이나 깐깐하게 감시하죠. 반면 미국은 자유라는 이름 아래 이 시장을 방치해왔습니다. 비교군을 하나 더 들어볼까요? 우리가 흔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가상화폐 시장은 차라리 양반입니다. 적어도 거기는 가격이 얼마인지 실시간으로 모두가 알 수 있죠. 하지만 사모신용은 깜깜이입니다. 내 돈이 지금 안전한지, 그 기업이 이자를 내고 있는지 펀드 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진 아무도 알 수 없는 정보의 비대칭이 이 시장의 본질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이란 거래 당사자 중 한쪽만 정보를 독점하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괴물이 탄생했을까요? 그 근본 원인은 저금리의 저주입니다. 지난 10년간 금리가 너무 낮으니 조금이라도 수익을 더 내려고 더 위험한 곳으로 돈이 몰린 겁니다. 이걸 수익률 추구 현상이라 합니다. 하지만 이제 고금리 시대가 왔죠. 낮은 금리 때 빌린 돈들이 높아진 이자 폭탄을 맞으면서 연쇄 부도의 공포가 커진 겁니다. 그럼 연준이나 정부가 구해줄 수는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사모신용 시장은 제도권 밖에 있는 그림자입니다.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세금으로 도와주기가 명분상 매우 어렵습니다. 이걸 도와줬다간 도덕적 해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결국 이 위기의 파동은 어디까지 번지게 될까요? 우선은 중소형 사모펀드들이 먼저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미 몇몇 펀드들은 환매 중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 펀드에 돈을 맡긴 연기금과 보험사들이 타격을 입죠. 결국 여러분의 노후 자금에 구멍이 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 곳들도 있습니다. 사모대출에서 자유로운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현금 부자 빅테크입니다. 그리고 현금을 잔뜩 쥐고 있는 골드만삭스나 JP모건 같은 전통의 금융 공룡들입니다. 그들은 위기가 터지면 값싼 가격에 우량 자산을 줍고 다니는 하이에나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모신용 위기는 진짜일까요? 네, 아주 구체적이고 실존하는 거대한 폭탄임이 분명합니다. 다만 2008년처럼 한 번에 빵 터지는 화산 폭발보다는 서서히 경제 체력을 갉아먹는 늪과 같은 형태로 올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첫째,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입니다. 이자 부담을 덜어주지 못하면 붕괴는 더 빨라질 겁니다. 둘째, 대형 사모펀드들이 환매 제한 소식에 귀를 기울이세요. 돈이 묶이기 시작한다는 건 탈출구가 좁아진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기업들의 부도율 통계입니다. 현재 5%대인 부도율이 8%를 넘어서는 순간 진짜 위기는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은 현재 이 상황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내 돈은 은행에 있으니 안전하다며 안심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혹시 여러분이 가입한 보험이나 연금의 포트폴리오 안에 이 사모신용이 숨어있지는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건 결국 이런 보이지 않는 흐름을 읽어내는 힘에서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